자, 우리 계속 이어서 보죠. 20쪽, 17번입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일치 문제기는 한데 개념적으로 좀 바꾼 것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대립되는 범주 명확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선택지 한번 보면 일단 딩기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풍 불 때 횡류력, 역풍 불 때 전진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순풍과 역풍일 때. 그 다음에 2번은 센터보드나 킬이라는 것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풍하범주, 풍압, 그리고 풍상범주, 양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질 때 풍압, 그리고 맞바람일 때 양력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선택지만 딱 봐도요. 풍하범주, 풍상범주, 그 다음에 등질 때, 맞바람 받을 때 등등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에서 이미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 대립되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식화할 필요성 느끼셔야 하고요. 한번 보죠. 일단 1, 2문단은 가볍게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보세요. 지금 여기서 1문단에서 요트 중에서 딩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문단에서 질문 던지고 있거든요. 그죠? 2문단은 책으로 같이 보죠. 자, 2문단의 첫째 줄 보면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라고 해가지고요. 요트가 맞바람을 받으면서도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글 전체가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3문단 가서요. 요트의 추진력은 도치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해서 생기는데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나오네요. 처음 나오는 거. 풍압이 주가 되는 게 뭡니까? 풍하범주고 그 다음에 양력이 주가 되는 게 뭐예요? 풍상범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직접적으로 몇 번이 나와 있나요? 3번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풍하범주, 풍압 그죠? 그대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상범주, 양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그러면 풍하범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던 거고요. 얘는 뭡니까? 바람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뒤쪽에서 받을 때 풍하범주인데 사실은 나머지 선택지 보면 뒤쪽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바람을 뒤쪽에서 받으면 이거 순풍입니까? 역풍입니까? 순풍이죠.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순풍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게 순풍이기도 하면서 얘가 바람을 뭐 하는 거예요? 등지는 거죠. 내 뒤에서 밀어주는 게 등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게 풍하 범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의 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문단의 6번째 줄 보면 센터보드나 킬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횡류 방지 장치고요.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몇 번 확인되는 거예요? 선택지 2번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죠? 자, 횡류라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옆으로 흘러가는 게 횡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센터보드나 킬이 횡류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선택지 2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문단의 첫째 줄 보면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게 풍상범주 우리가 세모로 표시했던 거고요. 그러면 거슬러 간다라는 건 이건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역풍이고 바람을 등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되는 겁니까? 맞바람이죠. 그죠? 바람을 안고 가는 거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 앞에서 바람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역풍이고 맞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5문단의 8번째 줄 보시면 맨 마지막 3줄 보시면 돼요. 그죠? 5문단의 맨 마지막 3줄 보시면 오른쪽 끝에 횡류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서 셋째 줄에 횡류력은 요트를 옆방향으로 미는 힘으로 센터 보드 등의 횡류 방지 장치에 의해서 상쇄되고요. 따라서 요트는 뭐에 의해서 전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죠. 순풍이 불 때도 뒤쪽에서 받을 때도 뭡니까? 뭐로 나가요? 뭘 이용해서? 전진력을 이용해서 나가고 역풍이 불 때도 즉 거슬러 올라갈 때도 뭘 통해서 전진력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뒤에는 맞지만 순풍이 불 때 횡류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진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보면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게 뭐예요? 뒤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뭡니까? 풍압, 동그라미 범주 맞고요. 맞바람 받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세모였었고 이때는 뭐예요? 양력. 양력 역시 뭐였습니까? 세모였으니까 범주 일치합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다소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을 뒤쪽에서 받는다를 순풍, 등지는 것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본문에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풍, 맞바람에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개념 전환은 상당히 일상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과학기술 지문도요, 한두 지문씩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요. 18번. 그죠? 소비를 잘못 이해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오늘부터 쭉 이제 이번 달 상담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4분 출석 부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 말고 지난주에 공지했던 4분은 남아서 공부 좀 하시면서 오래 안 걸려요. 예, 길게 볼 거 아니고 가볍게 점검하고 공부 방향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남아서 오늘 상담하시기로 한 분들은 채점표도 들고 오셨죠? 그죠? 우리 파트 1 했을 때 채점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상담해야 되니까 이따가 오늘 수업 마무리할 때 다음 주 상담할 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트 1 할 때 채점표 들고 오시고 뭐 공부 평상시에 할 때 적는 다이어리 같은 거 있으면 다이어리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최근 2차례 모의고사 점수는 원장님께 다 받았고요. 그죠? 요 점수, 국어 외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 따로 나누겠습니다. 그죠? 예.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 혼내는 사람입니까? 그냥 뭐, 왜 이러냐 정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왜,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문제가 됐냐, 공부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됐나, 뭐, 그런 것들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최근 2차례 모의고사로 국어가 평균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예, 국어 평균이 제일 높은데, 근데, 걱정이에요. 이게, 국어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가, 그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동점일 때 뭐 우선이에요? 전공 과목 우선이잖아요. 동점일 때. 전공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모의고사의 국어 문제가 쉬운가 봐. 그쵸?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죠? 나의 가스라이팅이 성공한 거죠. 그죠? 어쨌든, 안 나오는 과목 계속 신경 쓰십시오. 스트레스 받겠지만, 뭐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뭐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니까 철수.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소비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소비의 위기, 소비 장려. 그 다음에 소비와 민주주의의 관련, 그리고 이제 대량 소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해가지고요. 결국에 소비와 민주주의, 소비 장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보죠. 첫째 줄 보시면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고 부른다. 일단 선택 지번의 부분적인 내용 확인되고요.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고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그러면 소비라는 게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비를 안 하면 허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1번, 3번 다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량 소비 직접 나오는데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뭘 하지 않으면 대량 소비가 줄어들면 다른 구조, 민주주의 말고 다른 구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른 구조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대량 소비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대량 소비를 하지 않으면 구조 자체가 넘어가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4번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보죠. 19번. 자, 이제 슬슬 한 세트 풀 때 시간 좀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이제 사실은 이 18번 문제 같은 게
난도 중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아닌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천천히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뭐의 압박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파트 2니까 하실 때 한 세트가 2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서 문제니까, 독해 문제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맥시멈 40분 정도로 잡고 풀어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부러 막 대강 풀 필요는 없는데 시간을 40분 정도로 잡고 맥시멈, 그죠? 40분 정도로 잡고 좀 그 호흡을 슬슬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국어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통 이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내드리니까 이틀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40분 정도 시간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 풀고 뭐 정리하고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전공 과목 하시면 되고요. 40분 정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 걸려도 풀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40분 정도로 하셔가지고요. 좀 시간 호흡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아마 정답률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많이 차이가 날 거고. 저는 혼자 수업 준비할 때 어쨌든 많이 봤던 문제기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보통 한 40초에서 한 50초 정도 사이에 끝내기는 합니다. 지문이 길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라면 한 문제당 2분 내외로 잡고요. 20문제 40분 그렇게 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한번 보죠.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부정형 문제고요. 선택지 보면, 그죠? 일단은 영웅과 고대 예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화의 영웅과 문학작품의 관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수한 인물, 그죠? 그 다음에 역사주의 비평가들과 작중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앞에서부터 보죠. 1문단 보시면,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는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세요. 고대 서사시나 희곡이라는 게 일종의 뭡니까? 예술인 거죠. 그래서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뭡니까? 고대 예술에서 뭐예요? 이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선택지 몇 번이? 1번이 바로 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가보면요. 신화와 달리 문학작품은 선택지 2번에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작품의 구조에 제한돼서 훨씬 인간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신화의 영웅이 문학작품에서 인간화되었다는 2번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문단 한번 보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네요. 선택지 몇 번에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3번에서 언급하고 있었고요.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편하게.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뭡니까? 보통의 인간이다. 그러면 신화의 영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신화적인 영웅과 다르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건 4번밖에 없는데 마지막 4문단 한번 보시면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 4번하고 겹치고 있고요. 자,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내서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에 뭡니까? 성격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다. 그러면 영웅 말고 성격이라는 말을 쓴 거니까 영으로 재평가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따라서 4번이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정답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죠? 영웅이 아니라 성격 이렇게 했으니까 영웅으로 평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다음에 1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핵심 논지고요. 요거 핵심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거 찾으면 되죠. 그죠?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안 틀렸을 텐데 바로 중심 내용, 핵심 논지고요. 그러나 라고 뒤집어 주면서 중요한 것은이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다.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다라는 건 책이 꼭 뭐 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 찾으면 되죠. 2번이겠죠. 그죠? 그리고 선택지 4번에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뭡니까? 희생할 수 없다라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놓치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왜 특히 핵심 논지 잡을 때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주제, 핵심 논지로 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희생할 수 없다라는 필요성을 4번에서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전체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2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2회. 자, 역시 필자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나와 있고요. 뭐 말과 생각의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1번 보니까 말과 생각의 범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 생각의 매개체, 그 다음에 두 개의 불가문의 관계, 그 다음에 말 없이도 생각 전달이 가능하다. 결국 선택지 전체가 말과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말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말이 생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하고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그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으로 바로 와서 보죠. 4문단의 첫째 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 크다는 거고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은 말이 더 어떻다는 겁니까? 작다, 좁다는 거니까 1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별건 아니지만 항상 크기나 정도 비교 얘기할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과 주어를 선택지에서 달리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문단에서 생각이 말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선택지에서는 말을 주어로 해서 말이 생각보다 뭐 좁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어떤 정도나 크기 비교하는 거 나왔을 때 부동어로 표시하는 이유가 주어 바꿔서 표현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머릿속으로 정돈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자, 그다음에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면요. 말을 통하지 않고는 뭘 전달할 수 없다?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근데 4번에서는 말 통하지 않고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혼자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네, 2번 한번 가보죠. 전개 순서 문제입니다. 전개 순서 문제. 어려운 지문 말고는 좀 빠르게 갈게요. 그죠? 너무 쉬우면 또 여러분들 그 졸기 때문에 그죠? 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아쉽죠.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매번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능사는 아니고, 7급 문제는, 풀어보셔도 돼요. 올해는 또 7급 시험이, 직렬별로 한 번 더 뽑아가지고, 7급, 그러니까 7급 피셋의 언어 논리가 이제 우리 그 독해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 풀 수 있는 분들은, 요런 정도 문제를 빈틈없이 만점 맞아서, 더 이상 이런 정도 문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거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의 호흡이 많이 달라요. 그죠? 글의 호흡이 많이 달라요. 그 피셋 시험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지 사이즈 똑같은데 간격이 좀 넓기는 하지만 반쪽에 몇 문제 들어가 있어요. 지문 하나 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험보다 지문 호흡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섞여서 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복수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휘는 부수적으로 딸려붙는 그런 형태로 9급에서 나오는데 7급에서는요, 두 문제 자체가 이제 수능 국어처럼 그렇게 내용 자체와 관련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거의 반쪽에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상당히 달라서 여기에만 익숙해지면 또 우리 호흡에는 또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7급 피셋이나 언어 논리나 우리가 보는 9급 시험이나 좀 문제 푸는 기계처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정리는 하지만 답만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죠?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아닌지라고 명확하게 문제 푸는 단계에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물론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답이 확실하게 보이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7급으로 연습하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많이 푼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쉽고 어려운 거 섞여 있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맞히는 게 잘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주변에 막 어려운 책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고하지 말고 냅두세요. 이게 경쟁자 제거라는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서 우와 이런 것도 풀어? 막 부추겨. 와, 너 이런 것도 푸는 거다, 부추겨. 그러면 우와 이렇게 해주면, 그죠? 계속 그런 거 푸는데 풀 때 공부의 재미는 있는데 그 실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하는 게, 또 이제 어려운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너무 풀어서 하면 좀 지루하시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빠르게 하는 거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맞는 방법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자, 한번 보죠. 일단 뭐가 먼저입니까? 가가 맨 앞이네요. 그죠? 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가에서 출발하죠. 1번인데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그러면 기준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뒤에다 나오지만 뭡니까?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가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 다, 라가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인데요. 한번 보죠.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여기서 갑자기 저라는 지시 표현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글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멀리 떨어진 앞부분에서 혜시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은 글 중간에 청자가 모를 법한 어떤 사실을 제시할 때 저라는 지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나를 봤더니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시 가에서와 같은 어떤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상대적인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다음에 나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다 봤더니요. 그래서 성인은 이런 지시 표현 나오네요.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디에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다는 뭡니까? 상대적인 거 말고 뭐예요? 절대적인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와 나의 소재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가 따로 좀 분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를 봤더니 그러나 라는 역접의 표질이 있고요. 그가 바로 곧 누구예요? 즉 혜시도 말하지. 그러면 그 혜시라는 것은 글 바로 앞에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겁니까? 혜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라가 뭐 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 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혜시도 말하듯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 다음에 똑같이 상대적인 걸로 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경우는 혜시를 직접 가리키는 거니까 그 혜시에서 라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내용도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고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거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판단이 다른 것에 기대서만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만 절대적인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것들끼리 뭉쳐놓고 절대적인 건 따로 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지시 표현 때문에 나, 라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 나, 라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죠? 자, 일단 유사한 소재가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 조건, 그 다음에 지시 표현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칸트라는 사람의 견해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여담이지만 올해 수능 국어에 칸트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어려운 지문에 그래서 수험생들끼리 도는 얘기가 분명히 출제인 중에 칸트 덕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 벌써 몇 번째냐.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칸트 덕후 있다고. 그래서 칸트가 계속 나오니까 물론 이제
서양 철학 얘기할 때 뭐 헤겔, 칸트, 데카르트 빼놓을 수 없기는 한데, 그죠? 다른 학자에 비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심지어는 그 국어 선생님들 사이에 칸트 책을 좀 몇 권 읽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국어 공부하면 안 되죠. 주어진 지문 자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그 하나 때문에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좋기는 하죠. 예. 근데 뭐 칸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글쎄요. 칸트 덕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내겠어요? 이러고 또 내면 진짜 덕후인 거죠. 그죠? 또 그죠? 하도 뭐 여기저기 연결이 돼가지고 맞아요. 헤겔하고 칸트 뭐 윤리 과목에도 칸트 많이 등장하고 그죠? 그래서 일단 볼 수 없는 거 해가지고요 부정형으로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1번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계몽, 그 다음에 대중 일반의 계몽과 이성, 그리고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성,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개인적 계몽과 자유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보죠. 1문단의 둘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1문단의 둘째 줄 이를테면은 미성년 상태라는 게 나오거든요. 선택지 몇 번하고 관련이 됩니까? 3번하고 관련이 되죠. 미성년 상태는 타인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요거 직접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둘째 줄 바로 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번이요? 1번. 그죠? 되게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3문단의 넷째 줄 한번 보시면요.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선택지 4번이네요. 계몽 이룬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의 공포심에서 뭐한다?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에서 갑자기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4문단의 첫째 줄 보면 대중일반의 계몽, 대중일반의 계몽 선택지 2번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 이성의 사용을 뭐라고? 공적 사용이라고 일컫는다. 공적 사용이라고 부른다 해가지고요. 요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개념적으로 바꿔낸 부분은 없고요. 거의 문장을 그대로 따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파트 2에서도 역시 추론적인 독해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사실적인 독해는 무난한 편이고요. 자, 4번 한번 가보죠. 또 제가 무난한 편이고요 했을 때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나는 몇 개나 틀렸는데 이게 무난하다고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문제는 문제 풀 때 집중력 저하에서 집중력 저하 때문에 문제를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2시간 몰아서 다 푼다. 그러면 후반부에서 쫙쫙쫙 그죠?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시간 배분해서 잘 푸시고요. 자, 봅시다. 일단 선택지 먼저 보죠.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나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 먼저 보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다. 그다음에 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해지지 못한다. 일단 나와 다 두 개만 딱 봤을 때는요. 뭐가 꼭 먼저야 한다라고 단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죠. 그러나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 나에서 얘기했던 거네요.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인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이게 뭐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나 다음에 가. 그죠?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고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고상한 건데 그러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창조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산다 해가지고요. 나 다음에 가가 역접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보면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라 보세요.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지만 역접이니까 라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부자여야만 행복을 느낀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야만 역접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으로 행복을 느낀다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다가 그런 내용이기는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 봤더니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여전히 뭐 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마가 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해지지 못한다. 왜?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여야만 행복한다. 스스로 부자라고 느낄 때만 행복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로요? 라로 이어지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차원 높은 행복, 그러면 행복의 차원 얘기하는 게 어디로 갑니까? 나아가 행복의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 전체를 보니까 다마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의 차원을 얘기하는 나와 가가 뒤쪽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다마라, 나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겠네요. 그죠? 일단 보시고 그 두 개 비교해서 맨 앞에 나올 게 뭔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앞 내용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전개 방식인데요. 얘도 그냥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1문단에서 유럽의 18, 19세기가 혁신적 지성의 열기로 가득 찼다. 그 다음에 2문단의 첫째 줄에 20세기에서는 기술적인 지성. 그 다음에 3문단 얘기 가볍게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4문단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지성의 임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피면서 18, 19세기, 20세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한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와 있기는 한데 상반된 견해를 반박하는 게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도 없고요.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 패턴이니까 가볍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6번 한번 가보죠. 자, 이런 문제가 좀 귀찮죠. 그죠? 그 보면 2017년 문제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밑줄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밑줄친 말이 4문단에 나와 있죠. 4문단에 나와 있는 뭡니까? 정상과학의 시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기의 특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문단부터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같이 보죠. 둘째 줄 맨 끝에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그다음에 집중화 등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단의 첫째 줄에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정상과학이라는 그러면 이게 형성 단계보다는 패러다임이 정착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과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고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줄에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일치시켜 나가는 확장으로서의 다양성. 그 다음에 특징 3문단 셋째 줄에 이런 정상과학의 시기의 패러다임은 과학자들 사이에 뭐에 세계관에 대한 통일이지 해석의 끝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문단의 첫째 줄에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핵심 부분들은 정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기에 열정과 헌신성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수수께끼 풀이라는 해답을 통해서 정상과학의 시기에도 열정과 헌신성이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한 부분이 정상과학의 시기, 즉 패러다임이 정착됐을 때 여러 특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문이 좀 길죠. 선택지 1번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 그죠? 등장해서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 우리 보면 특히 이 문단에 그죠? 이 문단에 6번째 줄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현상을 뭐해 나가는 일치시켜 나가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반된 시각의 학설보다는 일치되는 가운데 일치되는 지식이 확장되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답은 의외로 쉽게 확인되죠. 선택지 2번 같이 보세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핵심 부분들은 정립되어 있다라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문단의 첫째 줄.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돼 있다라는 얘기가 사문단의 첫째 줄, 둘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2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산문단의 셋째 줄에 뭐의 끝은 아니다. 해석의 끝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열정과 헌신성이 오문단에서 수수께끼 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1,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확실히 지문이 길고 정보가 많으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요런 지문도 적어도 한두 문제씩은 등장하니까 자꾸 연습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문 길 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비슷한 소재가 제시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내용들이 소재 언급된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면 심리적으로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뭐예요? 나머지 부분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똑같은 소재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못 찾는 거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뒤쪽에도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됐는데 나머지 내용이 충분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요. 뒤에서 부수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뒤쪽의 제시문까지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형태가 재밌죠? 답 찾을 수 없는 질문인데 나와 있는 내용, 안 나와 있는 내용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1번에 자 1, 2, 3, 4번에 다 조간 얘기하고 있고요. 1번에서 총알 고등류가 사는 곳, 2번에 중부에 사는 생물, 그 다음에 3번에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 그 다음에 4번에 환경적인 조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바로 확인하죠. 1문단 셋째 줄에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조간대 얘기해주면서 셋째 줄에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의 삶을 맞춰야 한다 등등. 그 다음에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1문단 후반부에 몇 번이 나와 있습니까? 4번에. 그죠?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인 조건들 언급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3문단 첫째 줄 한번 보죠. 3문단. 자,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그러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수직으로 분포하는 거니까 3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 고등류 얘기 나와 있고요. 얘는 어디에?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에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지 2번에 중부에 사는 생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문단에서 그냥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중부에 뭐가 살고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8번 같은 경우도 문제 좀 특이하죠. 그죠?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 보는 건데요. 요것도 그냥 독해 요령 익히는 셈 치고 가볍게 보세요. 옳게 파악한 거 나와 있고요. 바로 선택지부터 점검하죠. 자, 1번에 기억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기억은 보니까요.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글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건 어디입니까? 미음이죠. 따라서라는 표지 있고요.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2번에 니은은 기억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서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니은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이어져 있어요? 즉 동물들도 라고 해가지고요. 기억에 덧붙여서 하는 설명이 되죠. 우리 즉이나 다시 말해 같은 것들은요.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얘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결함을 지적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 니은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디귿 보니까 어때요?
그러나 라고 역접으로 해주면서 역접으로 가면서 동물과 인간은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기역, 니은 부정한 거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미음은 디귿, 리을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뭐가? 디귿, 리을이 뭐에 대한 근거가 돼요? 미음의 근거가 되죠. 디귿, 리을을 지시하고 따라서 라고 하면서 미음에서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디귿과 리을이 미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디귿과 리을이 미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용 간의 연결관계 보시고요. 자, 9번도요. 옛날 서울시 문제인데 이것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두관식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옛날에 맨날 두관식, 미관식 이런 말들 썼었거든요. 그래서 두관식은 중심 내용을 어디에 놓으라는 겁니까? 맨 앞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봤더니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다 뭐예요? 사례죠. 그러면 사례를 포함하는 전체 내용이 맨 앞에 나오면 되는 건데 전체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디귿이죠.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 눌체의 사례, 그다음에 리을에서 죽죽의 사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를 전체 포괄하는 게 디귿이고요. 얘가 중심 문장으로 맨 앞에 가야겠죠. 두관식 구성이라면 미관식이라면 당연히 디귿이 맨 끝에 가야 할 거고요. 그죠? 이거 보시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고요. 얘도 지문이 좀 길죠. 자, 보죠. 선택지 뭐하고 뭐 먼저 비교해야 돼요? 가와 라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가를 가만히 봤더니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라를 봤더니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라에서는요. 사랑은 본래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의 의미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전체 화제를 지시하고 있는 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라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이 글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라가 먼저 나오고 나서 사랑은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준다는 것의 의미, 저런 경우에 준다는 것의 의미라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뒤쪽에 나와줘야 할 겁니다. 그죠? 일단은 가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를 봤더니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해가지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 하지만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포기하고 빼앗기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 등등등. 그 다음에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고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라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나아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의 의미,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의 의미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지금 다를 봤더니 이거 잘 봐야 되죠.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이런 건데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요. 라, 나, 그 다음에 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4번 돼야 될 거고요. 그죠? 저는 이 사랑의 기술을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예,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서점에 우연히 갔다가 사랑의 기술을 연애하는 법 정도로 읽어서 그죠? 그래서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서점에 문제집 사러 갔다가 엉뚱하게 이걸 샀는데 읽고 나서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예, 막 대강 읽고 한 반쯤 읽다가 뭔 소리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고서는 그냥 친구한테 야 제목 딱 보여 친구 뭐야 사랑의 기술이 뭐야 그래서 야 여친 만드는 법이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친구한테 팔아가지고 그죠? 친구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이. 그때 내가 그 책을 왜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인 스킬이 나와 있는 줄 알고, 그죠? 번역의 잘못이죠. 그죠? 이런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사랑의 기술 되게 테크니컬한 용어를 쓰면은 되게 오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와 있고 이것도 지문이 길어요. 보세요. 일단 선택지 좀 지문이 길어서 끊어서 보는데요. 1번에 그죠? 뭐 나와 있어요? 민족과 언어의 관계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유대인들의 동질성과 정체성, 그다음에 언어 수호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택지 1번과 2번이요. 1문단에서 다 확인되기는 해요. 그죠? 1문단 한번 보시면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특별하고 성스럽다고 여겨왔다. 민족주의에 짙게 물든 현대인은 특히 그러하다. 자, 그러나 뒤집어주면서 경제 논리는 그런 언어적 민족주의를 압도할 만큼 강하다. 그래서 경제 논리 따라서 뭘 바꾼다? 자신들의 언어를 바꾸고 누가 이걸 잘 보여준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 보여준다. 이 사람들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켜왔지만 언어는 여러 번 바꾸었다. 어떤 논리에 따라 맥락 보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민족과 언어의 관계는 경제적 효용에 따라 조정된다. 왜?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어를 뭐 하기도 하니까 바꾸기도 하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 얘기하면서 동질성과 정체성을 지켜왔지만 그러나 뭘 바꿨다? 언어는 바꾸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언어 수호의 문제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언어를 바꾼 애들을 두고서도 동질성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언어 수호의 문제는요. 동질성 유지와 정체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문단에서 1, 2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3번하고 4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드러나는 건데요. 3번 보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언어 또는 학자들의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박물관 언어, 학자들의 언어. 그 다음에 4번이 선지 구성이 정말 더럽죠. 하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람어, 그리스어, 이디시어, 라디노어 등 이방의 언어로 뭐 했다? 성서 번역본. 그러면 선택지 4번은요.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 사항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문단 보세요. 이 문단의 첫째 줄 보니까 유대인들이 처했던 정치적인 상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기원전 2세기경에 쭉 이어서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고 히브리어는 지식계층만이 읽을 줄 아는 뭐가 됐다? 박물관 언어가 됐다.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었으므로 그들을 위한 아람어 성서가 나왔다. 그러면 아람어 성서 번역본 나온 것까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 그다음에 3문단에 우리 교재 기준이에요. 5번째 줄 보시면요.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죠? 기원전 3세기경에 뭘 냈다고요? 그리스어 번역판을 냈다. 그러면 4번에서 여기까지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문단의 첫째 줄이요. 로마 제국이 득세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했다가 참담한 피해를 입고 흩어졌고 그리도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그리스어를 버리고 또 언어 바꿨다는 거네요. 이민 가서 정착한 곳의 언어를 쓰거나 이디시어나 그다음에 라디노어와 같은 혼성어를 공용어로 삼았는데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는 유대교 학자들의 명맥이 이어지는 뭐가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다. 선택지 3번에 요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보니까 뭐가 확인이 안 돼요. 이디시어나 라디노어 등으로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트릭이 전형적으로 한 제시문 안에서 거리상 떨어져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땐 당연히 뭐 항상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지만 따로따로 끊어서 점검해야 되고요. 박물관 언어가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문단에. 근데 이 바로 근처에 학자들의 언어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아람어 그리스어가 단락으로 나와 있고
이디시어 라디노도 끝까지 가서 정말 이 두 개 언어로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일단 부분적인 정보가 앞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나머지 정보가 앞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글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재밌는 문제죠. 자, 11번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 됐네요. 그죠? 식사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